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내과의입니다. 주변에 이런 어르신 한 분쯤 계시지 않으신가요? 75이 넘었지만 매일 공원을 산책하시고 얼굴도 밝아 보여서 다들 90까지는 거뜬히 사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폐렴 한 번 혹은 욕실에서의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급격히 쓰러지시고 불과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라 더욱 가슴 아프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몸속의 힘이 조용히 바닥나 있었고 그 마지막 충격은 단지 무너짐을 앞당긴 작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서 시작해 결국 몸을 무너뜨리는 5가지 핵심 원인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할수록 마지막에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건강의 분기점으로 여겨지며 이 나이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생리적 예비력, 즉 건강의 저축 계좌가 점차 바닥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계좌에 여유가 있어서 병이 나거나 다쳐도 쉽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출만 계속되고 저축은 줄어들어 결국 75 전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 계좌는 거의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는 작은 외부 자극 하나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 위험 요소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장내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 복부, 팽만감, 입냄새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거나 약을 조금 먹고 해소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장 건강이 망가진다는 건 몸 전체의 영양 스위치가 고장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언제든 전력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몸에 이로운 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균들이 주도권을 잡고 마치 고성능 영양 공장처럼 음식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식생활이 단조로워지면 해로운 균이 점점 늘어나고 좋은 균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영양 흡수 장애입니다. 비싸고 좋은 재료로 정성껏 차린 식사라도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먹어도 배고프고 기계로 치면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작동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의 각 기관은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뇌기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학적으로 장뇌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해로운 균이 신경 독소를 만들어 이 통로를 통해 뇌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우울감, 불안감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단순한 소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세요.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귀리밥 한 공기,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구마나 단호박만 챙겨도 충분한 탄약이 됩니다. 둘째, 직접 유익균을 보충하세요. 무가당 요구르트 1컵 또는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1500ml의 물을 마셔야 식이섬유가 장에서 부풀고 변이 부드러워져 원활한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더한다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 독소 배출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장 건강은 노년의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곧 뇌를 지키고 면역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4번째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을 피우고 있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불꽃은 우리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죠. 참으로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은밀하고 조용한 건강지표 하나를 자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몸속의 염증 수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보통 C반응 단백질이라는 수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불길에 지속적으로 그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씨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고혈당, 고혈압,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잘 알려진 원인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발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속, 특히 치주 질환입니다. 가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괜찮겠지 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된 치주염의 세균과 독소는 상처난 잇몸을 통해 혈관 속으로 침투해 온몸을 돌며 혈관 내벽을 공격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터지듯이 우리 몸의 혈관도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만성염증은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여러 종류의 암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수명을 평균 6년에서 8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자각도 없이 귀중한 노후의 시간이 서서히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몸속의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저는 4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한 진화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브로콜리에 풍부한 설포라판, 그리고 고등어, 연어 같은 깊은 바다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강력한 자연 한염 성분입니다. 식탁에 이들을 자주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 30분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소염제입니다. 세 번째는 치주 질환의 조기 치료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치과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루지 말고 꼭 받으세요. 입속의 불씨를 꺼야 전신 건강이 지켜집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우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속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까운 이들과 수다를 나누는 시간도 적극적으로 가지세요. 기분이 풀리면 몸의 불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처럼 염증은 그냥 놔두면 커다란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리 알고 일상에서 조용히 꺼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속 불씨를 하나씩 꺼나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긴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강의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많은 어르신들의 오랜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양에 대한 오해, 그 중에서도 단백질의 숨은 결핍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 세대에서는 나이 들수록 식사는 가볍게 죽이나 된장국에 김치 데친 채소에 흰쌀밥 정도로 간소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여겼습니다. 부담 없고 속이 편하니 당연히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식단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단백질을 심각하게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체중은 변함없고 살도 잘 찌지 않으니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복부는 점점 앞으로 나오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며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런 상태를 숨은 단백질 결핍, 즉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단백질 은행이 바닥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근육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가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 창고 역할을 합니다. 몸에 감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면역체계는 항체와 면역세포를 만들어 싸워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재료가 없는 셈이니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기 폐렴, 요로 감염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단백질 창고가 이미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뿐 아니라 면역력 자체가 급격히 약해져 병이 들어도 회복이 어려워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노인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고기보다 채소가 낫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좋은 단백질을 적절히 잘 먹는 식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단백질 기본 공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 더하기 반 더하기 한 덩이입니다. 첫째, 계란 1개,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우유나 무가당 두유 1컵, 약 7, 8g. 셋째, 손바닥 절반 크기의 두부 1조각, 약 10g. 마지막으로 손바닥 크기의 생선살 또는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1덩이. 여기서 약 2입이 25g이 확보됩니다. 이렇게만 챙겨도 하루 50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인의 최소 필요량을 충분히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좋은 건 자식에게 양보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배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큰 걱정을 안고 가는 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일,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몸속의 근육 은행을 다시 채워주세요. 그래야 병에도 강하고 삶에도 강한 진짜 건강한 노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위험 요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예비 전력, 즉
장기들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여러 기관이 힘겹게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신장 같은 주요 장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젊었을 땐 이 배터리가 늘 100% 충전돼 있었고 혹시 모를 소모를 대비해 거대한 보조 배터리도 따로 갖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생리적 예비력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숨은 회복력입니다. 예를 들어 밤을 새거나 감기에 걸렸어도 몸 안에 남은 예비 전력 덕분에 금세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75세를 넘어서면 본체 배터리의 최대 용량은 70% 이하로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보조 배터리도 거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많아야 20% 남짓한 비상 전력이 남아있는 정도죠. 이 상태에서 한 번의 폐렴, 한 번의 탈수, 한 번의 장염과 같은 작은 자극만으로도 에너지 고갈의 한계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심장폐, 신장 등의 기관이 순차적으로 기능을 잃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몸의 잔여 전력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3가지 신호를 통해 자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력 저하입니다. 예전엔 문제없이 30분씩 걸을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꾸 멈춰서야 한다면 이는 확실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력 저하입니다. 예전엔 감기에 걸려도 사흘이면 나았던 분이 이제는 2주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나른하다면 몸의 회복 전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는 대사력 저하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도 잘 소화했지만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며칠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야말로 몸의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때입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 건강의 4기둥을 다시 튼튼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장기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맨손 체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의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푹 자야 낮 동안 손상된 기관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최고의 자연치유 시간이니까요. 넷째, 사람과의 관계를 잊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정서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모임에도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 충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에너지를 지키고 필요하다면 미리 보충하는 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한 충전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고도 긴급한 건강 경고 신호, 바로 첫 번째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문제들, 즉 장 건강의 불균형, 만성 염증 단백질, 결핍 예비력 고갈, 이 모든 것이 축적되어 결국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 그것이 바로 노소의 증후군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노소에는 다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튼튼하던 집의 기초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가 작은 진동 하나에도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 한 번, 가벼운 미끄러짐 한 번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지금 노소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현장에서 판단할 때 사용하는 5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스스로 또는 가족을 떠올리며 조용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6개월 사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노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 3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악력 약화입니다. 예전에는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던 병뚜껑이나 음식 용기가 요즘 들어서는 힘을 줘도 잘 열리지 않는다면 손의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악력은 단순한 손힘이 아니라 전신 근력의 대표 지표입니다. 셋째는 보행 속도 저하입니다. 거실에 약 3m에서 4m 정도의 직선 거리를 정하고 걸어보세요. 초시계로 시간을 재봤을 때 초당 0.8m 이하로 걷고 있다면 이는 이미 걸음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일어서기 어려움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나요? 만약 책상이나 팔걸이를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하지 근육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섯째는 지속적인 무기력감입니다. 가끔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기운이 없고 아무 의욕도 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몸과 마음의 활력이 함께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항목 중 하나나 2개에 해당된다면 노소의 전 단계, 3가지 이상이면 노소의 증후군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면역력과 회복력은 극도로 떨어지고 작은 감염조차 감당하지 못해 몸 전체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 정도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라며 넘기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소의 증후군은 방치하면 회복이 어렵고 조기 개입하면 막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의사와 상담하고 정확한 건강평가와 영양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보양식 몇 끼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노소의 증후군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몸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에 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보다 몸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주요 건강 파괴 요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건강을 세는 습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통증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리적 예비력을 고갈시키고 노쇠를 앞당깁니다. 첫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를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지내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악화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부담을 안게 되고요.
하루에 물을 최소 1500ml는 마셔야 합니다. 매번 챙기기 어렵다면 물병의 시간대별로 눈금을 표시하거나 알람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의 양극화입니다. 한쪽은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근육과 장기의 기능을 빠르게 쇠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또 한쪽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젊은 사람처럼 달리기나 무거운 아령 운동을 시도했다가 무릎, 허리, 어깨 등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천천히 걷기, 맨손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전통적인 팔 운동 체조 같은 움직임이 제일 좋습니다.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물의 복합적인 부작용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뇨제는 체내의 칼륨을 배출시키고 일부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무너뜨려 소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장드립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복용 중인 약 전체를 들고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절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도 함께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기엔 크게 세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 오래된 습관대로 나물이나 찬밥만 계속 먹는 것. 이런 음식은 영양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자주 데워 먹으면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이는 혈압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다고 죽이나 국에만 의존하는 식사를 반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과 사람의 부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비만보다도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장기간의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우울감과 함께 순환기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는 심리적인 영양도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까운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영상통화나 전화로 자주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5세 이후에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5가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장내 환경의 붕괴, 만성염증, 단백질 부족, 예비력 고갈, 노쇠 증후군. 이 5가지가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 균열을 만들고 결국 작은 충격 하나로 큰 붕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건강 통장에 예비 전력을 차곡차곡 쌓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에 계란 하나 더 얻는 것,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가족과 함께 10분만 더 걷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더 하는 것. 이 작고도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가 90세까지도 당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진료 중인 내과 전문의 정명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집이 싸구려처럼 보일 수 있다. 대리석 상판과
명품 가구를 들여놔도 왠지 허전하고 전시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저렴해 보이는 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부재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 꾸미는 건 아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이 왜 저렴해 보이는지를 정확히 짚고 감각적이면서도 똑똑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이다. 집이 저렴해 보이는 데에는 3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얼마나 돈을 썼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값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대리석 식탁에 고급 조명을 달아도 이상하게 허전하고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공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집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생각 없이 꾸민 공간이라는 인상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꾸민 공간은 쉽게 티가 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통 대량 포스터, 무난하게 맞춰놓은 가구 세트, 충동적으로 구매한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들이 어울림 없이 모여 있으면 집 전체가 마치 누군가가 살기 위해가 아니라 비워두지 않기 위해 억지로 채워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율이나 조명 같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가 맞지 않으면 물건이 아무리 비싸도 그 공간은 어딘가 삐걱대고 불편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방의 비례에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보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긴 어려워도 이상하다는 감각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선이 여기저기 노출되어 있고 이유 없이 쌓아놓은 물건들이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단순히 지저분하다는 수준을 넘어 돌봄이 없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중고로 저렴하게 마련한 물건이라도 정성을 담아 선택하고 어울리게 배치하면 놀랄 만큼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과 의도인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재와 재질에 대한 정직함이 부족할 때입니다. 언뜻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가짜 대리석 식탁 광택이, 어색한 플라스틱 마감 가구,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나뭇결이 프린트된 비닐판이 얇게 붙은 것. 이런 것들은 공간 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주게 마련입니다. 물론 천연자재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짜처럼 보이느냐입니다. 마치 로고 철자가 틀린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억지스럽고 티가 나는 가짜는 오히려 전체 인상을 깎아먹습니다. 집안 전체를 통고크 원목이나 천연 대리석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졌을 때의 느낌, 빛이 닿았을 때의 질감, 눈으로 봤을 때의 균형감. 이런 요소들이 진짜처럼 느껴지는가, 억지스럽지는 않은가를 고려해 재료를 고르는 태도가 그 공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각적으로 납작하고 단조로운 공간감 때문입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우며 마감재가 모두 비슷한 톤이라면 그 공간은 깊이감도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연나무 거친 돌짜임이 있는 천이나 자연 섬유 같은 재료들이 주는 질감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풍부함을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작은 실수도 이런 평면적인 재료와 반복된 마감이 겹쳐지면 결국 공간 전체를 저렴하고 조잡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도 사람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싸구려 같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이 저렴해 보이는 원인은 고가의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 없이 채워진 듯한 느낌, 티가 나는 가짜 재질, 질감 없이
평면적인 마감.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공간은 진정한 온기와 품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섬세한 시선으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을 꾸미면서도 의외로 자주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아무리 좋은 가구나 소품을 들여놔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순간에 저렴하게 보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그런 흔하지만 고치기 쉬운 9가지 실수 중 첫 번째, 바로 커튼 설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튼을 설치할 때는 창문보다 높고 넓게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듯 커튼봉은 창틀보다 충분히 넓게, 그리고 창문 상단과 천장 사이에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올려다는 것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봉의 위치는 잘 잡았지만 커튼 천 자체의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커튼을 닫아보면 천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어색하게 펼쳐지고 창 전체를 간신히 가릴 뿐 여유롭고 부드러운 주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치 수건 한 장을 창에 걸어놓은 듯 밋밋하고 가벼운 인상을 주게 되죠. 이것이 공간 전체를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튼 천의 폭을 반드시 창 너비의 2배에서 2.5배 이상으로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너비가 2m라면 커튼 천은 총 4m에서 5m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양쪽으로 커튼을 나누는 경우 한쪽당 최소 2m에서 2.5m의 천이 있어야 비로소 자연스럽고 우아한 주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풍성한 주름이 커튼을 값비싸 보이게 만들고 공간의 전체 인상을 고급스럽게 바꿔줍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는 거실이나 침실을 만들고 싶다면 커튼의 길이만큼이나 넓이에 더욱 신경 써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커튼 설치 실수를 다룬 별도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가구 배치가 바닥 높이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파, 침대, 책상, 테이블처럼 바닥에 놓이는 가구에만 집중하지만 그렇게만 꾸미면 공간 전체가 마치 허리 높이에서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벽의 상단 천장 쪽은 텅 비어 있고 시선이 멈추는 지점이 모두 낮기 때문에 방이 이상하게 눌려 보이고 갑갑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간을 풍성하고 확장감 있게 만들기 위해선 수직적 레이어링, 즉 높낮이를 다양하게 섞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쿠션이나 블랭킷을 겹겹이 놓는 것만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시각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액자를 벽 위쪽에 걸거나 키가 큰 플로어 스탠드 조명, 선반 화분 등을 활용해 수직 방향으로 요소를 배치해보세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이나 벽부등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 전체에 무게중심을 끌어올려주며 보는 이의 시선을 위로 이끌어 방을 훨씬 넓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시선이 소파 높이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를 둘러보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제가 직접 제작한 인테리어 체크리스트와 동영상 가이드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집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공간에 활력을 더하고 싶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강렬한 색 하나만 포인트로 넣으세요.
처음엔 분명 괜찮은 방법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색이 방 안에서 유일한 강조 요소가 되고 같은 색이 정확히 같은 톤으로 소품 곳곳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공간은 단조롭고 조악한 인상을 풍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강한 색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감에도 섬세한 뉘앙스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의 초록을 복붙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세이지, 딥그린 등 다양한 톤의 초록을 서로 다른 재질에 걸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줍니다. 붉은색을 쓰고 싶다면 선홍색, 벽돌색, 와인빛 등으로 조화롭게 퍼뜨리고 질감이 다른 천이나 도자기, 목자의 등에 색을 흩어 놓아야 비로소 공간에 생명이 깃듭니다. 같은 계열의 색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배치했을 뿐인데 그 방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듯한 고급스러움을 풍기게 됩니다. 디자인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색 하나를 바꾼다가 아니라 색의 깊이를 더한다는 감각이 있어야 비로소 공간이 살아납니다. 이어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치게 모조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애쓴 가짜 재질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비닐 바닥재라 해도 차가운 회색 톤은 왠지 싸구려 느낌을 주는 반면 따뜻한 오크톤의 나뭇결은 훨씬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도자기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무늬가 들어간 타일은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 부담스럽지만 무늬가 잔잔하고 고급스럽게 정제된 타일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조화나 인조식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은 조잡하고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형태와 잎의 방향 덕분에 놀라울 만큼 실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가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티나는 가짜, 억지로 진짜처럼 보이려는 가짜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무늬가 과장된 대리석 패턴 비현실적인 나뭇결이, 그려진 가구 표면 반질거리는 플라스틱 마감은 인간의 눈과 뇌가 순식간에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만져온 자연의 질감은 결코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값싼 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일 베니어 마감은 실제 나무와 완전히 다릅니다. 포일 베니어는 플라스틱 얇은 인쇄질을 붙인 것으로 표면은 매끈하지만 아무런 입체감이나 온기가 없습니다. 반면 진짜 나무 베니어는 얇게 잘라낸 실제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내기 때문에 손끝에 전해지는 결이 다르고 빛을 받는 방식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집 전체를 천연 원목과 고급 자재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티나는 가짜로 채운다면 그 공간은 아무리 꾸며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가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의 모조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덜어낼 줄 아는 안목과 중간중간 질감이 살아있는 빈티지 소품이나 자연 소재를 섞어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간이 숨쉬고 보는 이도 그 집에 정성이 깃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느껴지는 재료입니다. 속이려는 감각이 아닌 솔직한 선택에서 공간의 품격은 시작됩니다. 혹시 이 과정을 상상하기 어려우시다면 집 사진을 한 장만 올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진 예시 공간을 보여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아직은 베타 단계라 초대가 필요한 상태지만 곧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재료를 고를 때에도 정직함이 담긴 선택을 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집이라는 공간을 싸구려가 아닌 당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바꿔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서
가장 빠르게 공간을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범용 소품의 남용입니다. 익숙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 100번은 봤을 법한 그 조화, 꽃병 감정 없는 영어 문구가 인쇄된 액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추상화 프린트들. 이런 것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면 공간은 점점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전시장처럼 변해갑니다.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채워넣은 느낌 한 칸 체크하듯 인테리어를 해버린 느낌이랄까요. 이런 소품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집안의 중심을 차지할 때 공간은 금세 텅 빈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란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취향과 기억 손길이 배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집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게 진열된 물건이라면 최소한 3가지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합니다. 아름답든지 실용적이든지 아니면 마음을 건드리는 감성이 있든지.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손도자기 그릇,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 혹은 아무 쓸모는 없지만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작은 인형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짜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결코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생활용품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져낸 것이라도 애정 어린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고른 물건들, 그냥 계산대 앞에서 심심풀이로 집어든 소품들이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집안은 정성 없이 꾸며진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물건 하나하나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건 물론이고 공간 전체가 감정 없는 배경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왜 여기에 두었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으로 빈자리를 메우기보다 차라리 잠시 빈 벽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 점의 물건을 기다리는 인내심은 공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집이란 카탈로그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스타일링을 따라 한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감정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속에서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조금은 낡고 조금은 엉성해 보여도 그 안에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집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각적인 생동감이 부족할 때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고 인공적인 재질로만 채워져 있을 때 그 공간은 아무리 정리되어 있어도 왠지 모르게 밋밋하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MDF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소재만 가득한 공간은 청결함을 넘어서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곳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 질감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감이 있는 사물에 끌리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면의 거칠기, 깊이감 재질의 밀도 같은 시각적 단서는 뇌가 공간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손끝이 느끼는 감각만큼이나 눈으로 보는 감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나무의 결돌의 무게감, 천의 주름 짜임이 있는 섬유처럼 자연스러운 질감이 더해지면 그 자체로 공간은 더 안정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숲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나무 껍질 떨어진 나뭇잎 제각각 다른 색의 돌들. 각각의 요소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감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가 집에서도 느끼고 싶은 정서적 안락함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거친 느낌의 양모러그,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테이블, 린넨 패브릭의 커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화분 하나만 더해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그런 작은 대비가 빛을 받아 공간의 깊이를 만들고 보는 이의 시선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시중에서 흔히 제공되는 천편일률적인 마감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복도 천장에 달린 밋밋한 형광등 욕실 세면대 위에 붙은 얇은 거울 번쩍거리는 은색 손잡이 집 안 곳곳에 똑같이 박혀있는 매립등 조명. 이런 것들은 시공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재가 집 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으면 전체 공간이 개성이 없는 무미건조한 장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기능은 하겠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아무 맛도 없는 식빵을 먹는 기분이라면 과장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욕실의 거울을 다른 프레임으로 바꾸거나 형광등을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보여지는 순서대로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요즘은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뛰어난 대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교체 하나가 공간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차이가 큰 인상을 만든다는 말은 인테리어에서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을 너무 똑같이 맞추려는 강박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색을 맞추고 패턴을 통일시키고 형태까지 비슷하게 반복하면 깔끔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한눈에 봐도 급하게 세트로 사온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공간은 싸구려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연결고리 없이 이것저것 들여놓기만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아무리 개성 넘쳐 보여도 공간의 의도나 중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복잡하고 정신없는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 속의 대비입니다. 서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석도의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이 공간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이런 기준이 서야 비로소 스타일이 생깁니다. 하나의 중심이 되는 가구, 예를 들면 소파나 침대, 혹은 러그처럼 존재감 있는 요소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위에 조화를 이루는 다른 아이템들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색상도 한 가지 색을 반복하는 대신 톤과 재질을 다르게 하여 입체감 있는 색감을 만들어 보세요. 패턴도 크기와 간격을 다양하게 하되 공통된 색으로 연결감을 주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태나 재질이 다른 가구를 조합하더라도 그 안에 반복되는 목재, 유리, 패브릭 같은 소재가 연결되어 있다면 공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도 같은 몰딩색 반복되는 포인트. 색상 비슷한 재질 하나만 유지해줘도 집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붉은 실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엮어주는 흐름이자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좋은 공간을 망치는데 소리 없이 작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심한 어지러움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향초 하나, 그 다음엔 선물 받은 작은 장식 하나, 또 어느 날은 지나가다 들른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산 소품 하나.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집은 삶의 온기가 깃든 공간이 아니라
마치 벼룩시장처럼 이것저것 뒤섞인 장터 같은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물론 집이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집이라면 조금은 흐트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큰 혼란이 없어도 공간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더 이상 아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면 문제는 단지 물건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방치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시스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열쇠나 안경은 작은 트레이 위에 올리고 자주 흘리는 서류나 잡동사니는 바구니 하나에 담아두고 하루가 끝날 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서랍 한 칸에 물건을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처럼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춘 작은 정리 시스템만 마련해두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공간은 자연스럽게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혹시 이런 정리법이 낯설거나 막막하다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정리 노하우를 담은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장식입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아끼고 꾸미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목적 없이 물건을 얹고 또 얹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의미하게 늘어선 소품들, 소파 위를 뒤덮은 수많은 쿠션들. 앉으려면 10분은 치워야 할 정도라면 이미 경계선을 넘은 셈입니다. 더 많이 채운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덜어내고 남기는 것을 선택할 때 공간에는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적게 갖고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소박해도 감동적인 공간은 언제나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하루 단 하나의 물건만이라도 이건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집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6가지 인테리어 아이디어와 어떤 공간이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7가지 핵심 원칙을 담은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